한밤중의 비명. 1992년 5월 30일 밤. 꾸이양의 페인트 공장에는 교대 근무를 하는 소수의 인원만이 남아 있었다. 짙은 안개가 공장 주변을 휘감았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벽돌 건물에 스산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초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공장 냄새, 페인트, 신나, 그리고 희미한 금속성 냄새에 둘러싸인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문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속으로 스며들자 초는 문득 멀리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누가 저렇게 잠이 들었지? 그녀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교대 근무 시간이 끝난 지금 모두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감히 이런 음침한 곳에 머물까? 호기심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초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공기 중에는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마치 쇠붙이를 녹인 듯한 냄새였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불길한 상상을 애써 떨쳐내려 했다. 설마 아닐 거야. 10m, 5m, 거리가 좁혀질수록 실루엣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여자의 형상이었다. 머리는 한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몸은 부자연스럽게 비틀려 있었다.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그녀의 옷이었다. 평범한 옷가지들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검붉은 자국들이 끔찍하게 번져 있었다. 마치 핏빛 물감으로 무참히 칠해진 듯했다. 초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여자의 몸을 자세히 살피던 그녀는 여자의 가슴 한복판에서 기괴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칼자루였다. 칼날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잔인한 예술작품을 만들려는 듯이. 그 순간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여자의 핏자국 묻은 옷자락을 흔들었다. 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이미 공포는 목구멍을 뚫고 터져나왔다. 꺄! 그녀의 비명은 어둠을 갈랐고 그 소리는 공장의 벽을 타고 메아리쳤다. 초의 비명을 들은 공장 정비원과 일부 야간 근무자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초와 벽에 기대어 싸늘하게 굳은 시신을 번갈아 보며 경악했다. 한 경비원은 곧바로 공안국에 전화를 걸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페인트 공장의 기계음과 화학 약품 냄새가 가득한 이 음침한 곳에서 한 여성의 생명이 차갑게 쓰러졌다. 그리고 그 죽음은 꾸이양을 공포의 소용도 불길한 서막이었다. 치이야 신원 미상의 시신 테즈키야오 지역 공안국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밤의 정적은 이미 깨져 있었다. 붉고 끈적한 피가 마르면서 뿜어내는 비릿한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조명등 아래 시신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다. 그녀는 페인트 공장 벽에 기대어 있었지만 마치 공포에 질려 스스로 벽에 달라붙으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여 있었으며 그 시선은 허공을 향해 멈춰 있었다. 수사팀장 채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첫눈에 봐도 이것은 평범한 강도살인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평범한 티셔츠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다리에는 양말과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양말 속에서 발견된 21일량의 지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왼쪽 손목에는 구이저 산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재산을 노린 범죄는 아니군. 첸 팀장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범인은 왜 피해자의 소지품을 그대로 남겨두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론이 첸 팀장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법의학팀은 시신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으며
칼은 왼쪽 가슴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갈비뼈 사이를 정확하게 뚫고 심장까지 깊숙이 박혀 있었다. 칼날은 위에서 아래로 향했고 이는 범인이 피해자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남성임을 시사했다. 핏자국은 사방에 튀어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시신 주변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이 거의 없었다. 마치 범인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듯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시신은 지문이나 DNA 채취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의 암흑 속에서 발견되었다.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질 겁니다. 한 젊은 형사가 말했다. 공안국은 지역 방송국과 신문을 통해 실종자 정보를 공지했다. 매일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대부분은 단순 가출 신고이거나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하루, 이틀, 3일. 시간은 지났지만 시신의 신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수사팀은 희망을 잃어갔다. 피해자의 가족도 친구도 아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이 여자는 이 세상에 혼자 존재했던 것처럼. 형사들은 공장 주변과 근처 주택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목격자도 찾을 수 없었다. 밤돌았다. 신원 미상의 시신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공포는 이 작은 도시를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끔찍한 죽음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버지의 절규, 며칠이 흘렀다. 신원 미상의 시신은 여전히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 있었고 사건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형사들은 좌절감에 휩싸였다. 이 도시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유령을 잡기 위해선 그 유령의 희생양이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야만 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테즈기야오 공항국으로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왕 씨였다. 그는 일주일 넘게 연락이 닿지 않는 딸 왕메이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고 했다. 첸 팀장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남자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와 관련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공항국에서 첸 팀장은 왕 씨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딸을 잃은 아버지의 처절한 고통이 엿보였다. 첸 팀장은 조심스럽게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사건 현장에서 찍은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사진을 본 왕 씨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가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왕 씨는 딸이 신던 신발, 입고 있던 옷, 그리고 심지어 양말 속에 돈을 숨기는 독특한 습관까지 정확하게 묘사했다. 모든 증거가 그의 딸 왕메이 29세의 신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왕 씨는 무너졌다. 그의 입에서는 통곡이 터져 나왔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우리 딸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는 절규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공항국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왕 씨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팀은 왕메이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년 전 안순시에서 꾸이양으로 일하러 온 평범한 여성이었다. 동료와 이웃들은 그녀를 착하고 사교성이 좋았다고 기억했다. 그녀에게 특별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왕메이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의 끝은 갑작스럽고도 잔인했다. 모든 것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신호원은 확인했지만 범인을 잡을 단서는 여전히 없었다. 왕메이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를 죽였는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 끔찍한 이유가 무엇인가? 첸 팀장은 왕 씨의 절규를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도시의 어두운 이면에 숨어 있는 괴물이 보낸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곧 두 번째, 세 번째 비극을 불러올 것이었다. 철교 위 두 번째 희생. 왕메이의 사건이 미결 상태로 남겨진 채 꾸이양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밤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했고 공장과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1992년 6월 29일 밤, 테즈 기아오 공항국은 다시 한번 긴급 호출을 받았다. 이번 현장은 꾸이황 고속도로 위의 제2철교였다. 신고자는 새벽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였는데 철로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첸 팀장과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멈춰서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기차의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철로 위에는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끔찍하게 누워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땅에 파묻고 있었지만 피가 흥건한 검붉은 자국이 철로를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다.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시신을 뒤집었다. 피해자는 과일 장사를 하는 리화로 밝혀졌다. 그녀는 30세였으며 평소 활발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평판이 좋았다고 한다. 그녀 역시 왕메이처럼 가슴에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지갑과 장신구는 그대로였다. 철로 옆에는 반쯤 열린 검은 우산이 뒹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비를 피하려다 갑자기 습격을 당한 것처럼. 첸 팀장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동일한 패턴, 동일한 방법.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히 같은 범인의 소행이었다. 그는 왜 리화를 죽였을까? 강도도 성폭행도 아니었다. 단지 한 여성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 현장 감식반은 철로와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다. 리화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왕메이의 그것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칼은 정확히 신장을 노렸고 상처의 각도는 위에서 아래로 향했다. 범인의 키가 크고 힘이 강하다는 추론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건 우연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 형사가 땀을 닦으며 말했다. 범인은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하필 철교 위였을까? 첸 팀장이 중얼거렸다. 기차가 다니는 위험한 곳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남겼다. 어쩌면 그녀는 그저 비가 올까봐 우산을 들고 귀가하던 길에 운 나쁘게 범인을 만난 것일까? 아니면 범인이 그녀에게 우산을 건넸던 것일까? 밤의 어둠 속 기차가 멈춰선 철교는 죽음의 무대로 변했다. 리화의 핏자국은 철로 위를 기어가는 뱀처럼 섬뜩하게 보였다. 첸 팀장은 알 수 있었다. 이 살인마는 이제 대담해졌다. 그는 더 이상 외진 곳만은 노리지 않을 것이다. 공포는 이제 꾸이양 전체를 집어 삼키려 하고 있었다. 두 번째 희생자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악몽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서야 끝날 수 있을까? 강둑의 세 번째 시신. 꾸이양의 어둠이 드리워질 때마다 공포는 그림자처럼 도시를 휘감았다. 왕메이와 리화의 죽음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밤거리를 자유롭게 걷지 못했다. 그러나 공포는 끝을 모르고 번졌다. 1992년 7월 13일 밤 9시 30분 공포의 소용돌이는 다시 한번 테지키아오 지역을 덮쳤다. 이번에는 순찰 중이던 한 젊은 경찰관이 사건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 그는 강둑을 따라 걷다가 물결에 부딪히며 소리를 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섬뜩한 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여성의 시신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첸 팀장과 수사팀은 이미 익숙해진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 외모로 보아 노동계층의 사람이 분명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었고 옷차림은 매우 소박했다. 그녀 역시 가슴에 치명적인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 돈이나 귀중품은 그대로였다.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팔찌 하나를 제외하고는. 또 가슴입니다. 법의학자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방법입니다. 첸 팀장은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애써 진정시켰다. 3명의 피해자, 3명의 다른 삶. 그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 왕메이는 공장 노동자였고 리화는 과일 장사꾼이었으며 이번 피해자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노동자였다. 범인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희생양을 고르는 것인가? 수사팀은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강둑 주변의 주민들은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 지역 출신이 아닌 듯했다. 그때 법의학자가 뜻밖의 발견을 했다. 치아에 불소증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런 병은 석탄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경찰은 즉시 수사 범위를 좁혔다. 그들은 꼬이양 주변의 여러 석탄 산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1달 반이 넘는 수사 끝에 마침내 고이저우성 류지 마을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이페이, 31세, 별명은 큰 비행기였다. 다이페이의 신원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3명의 여성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는가? 그들을 묶어지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었고 재산도 잃지 않았다. 마치 범인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무작위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였다. 꼬이양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고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보이지 않는 살인마는 밤의 왕이 되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다. 첸 팀장은 알았다. 이 살인마는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더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Bạn có muốn tiếp tục câu chuyện để khám phá manh mối tiếp theo không? 겟 죽음의 공통점 세 번째. 시신이 발견되자 테지키아오 공화국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한 지역을 넘어 도시 전체를 위협하는 연쇄 살인 사건으로 공식화되었다. 첸 팀장은 모든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밤낮 없이 증거와 단서를 파헤쳤다. 세계의 분리된 사건처럼 보였던 죽음들이 사실은 끔찍한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전담팀 회의실에는 3명의 피해자, 왕메이 리와 그리고 다이페이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제각각이었지만 죽음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새 현장 분석 결과부터 시작합시다. 첸 팀장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 사건 모두 범행 장소는 도로의 구분 지점이었습니다. 한 형사가 보고했다. 즉, 범인은 양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있었지만 보행자는 범인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지형이었죠. 그리고 살해 방식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법의학자가 말했다. 3명 모두 날카로운 칼에 왼쪽 가슴의 2번째와 3번째 갈비뼈 사이를 찔렸습니다. 칼날은 위에서 아래로 향했고 이는 범인이 피해자보다 훨씬 키가 크고 힘이 센 남성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마치 의도적인 의식처럼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모두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범인은 마치 해부학 지식을 이용하는 것처럼 정확히 심장을 노렸다. 그 정교함은 단순한 분노살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광기를 보여주었다. 범행 시간은 밤이 얼시경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 중 누구도 성폭행을 당하거나 재산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공통점을 나열한 형사는 말을 잠시 멈췄다. 이 세 명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심지어 직업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릅니다. 처음에 우리는 원한 관계를 의심했지만 이제 그 가설은 무의미합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만약 원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희생자를 선택하는 것일까? 모두의 머릿속에 섬뜩한 질문이 떠올랐다. 무작위 살인인가? 만약 그렇다면 꾸이양의 모든 여성들은 잠재적인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 범인은 밤의 그림자 속에 숨어 먹잇감을 찾고 있었고 누구든 운이 나쁘면 그의 다음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도시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살인마는 돈이나 정욕이 아닌 살인 그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첸 팀장은 벽에 걸린 3명의 사진을 응시했다. 왕메이, 리화, 다이페이. 이들은 왜 하필 그 밤,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들을 쫓던 그림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이 안개처럼 짙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모든 가정을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에 접근해야만 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끔찍한 연쇄살인이 단순한 광기가 아닌 더 복잡하고 어두운 이유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생존자의 증언. 연쇄살인 사건은 미궁에 빠진 듯 보였지만 수사팀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첸 팀장은 모든 사건 파일을 재검토했다. 그는 단서가 없을 때 작은 우연이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들이 살해당한 날짜 주변에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모두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형사가 7월 25일 공안국에 가져온 한 장의 서류에 첸 팀장의 눈이 멈췄다. 그것은 지난 6월 5일 노동자 병원, 현재 구이양 제4인민병원에서 치료받은 한 젊은 여성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저우리. 가슴에 칼에 찔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하지만 저우리는 달랐다. 그녀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첸 팀장은 즉시 저우리를 찾아 나섰다. 저우리는 한 허름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형사들이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 자신이 강도에게 습격당했다고 주장하며 낯선 3명의 남자가 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은 제게서 돈을 빼앗고 칼로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하지만 첸 팀장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앞뒤가 맞지 않았다. 처음에는 빼앗긴 돈의 액수가 엉뚱하게 바뀌었고 나중에는 강도들의 생김새에 대한 묘사마저 혼란스러워졌다. 마치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듯 혹은 진실을 감추려는 듯 그녀의 말은 계속해서 모순되었다. 첸 팀장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저우리 씨. 첸 팀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살인마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믿고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을 공격한 사람은 정말 3명의 강도였습니까? 저우리는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후 내내 계속된 신문 끝에 저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3명이 아니에요. 1명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천더린이에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모든 형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6월 5일 밤, 그녀는 기저우 기술학원 근처의 삼거리에서 우연히 천더린을 만났다. 그녀는 과거 안순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그를 알게 되었고, 그녀의 이모와 천더린이 교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이모의 안부를 물었다. 천더린은 이모가 학원 근처의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다며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저우리는 의심 없이 그를 따라 굽은 길을 걸었다. 그때 천더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우리는 몸서리치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쓰러지자 그는 제 숨이 멎었는지 확인하고는 도망쳤어요. 저우리의 증언을 들은 형사들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상처를 확인했다. 그녀의 가슴에는 정확히 4.2cm 깊이의 칼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상처의 깊이와 위치는 왕메이, 미화, 타이페이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드디어 그들은 희미한 안개 속에서 범인의 이름을 손에 넣었다. 천더린. 이 이름은 단순한 한 명의 살인마를 넘어 도시를 휩쓴 연쇄살인의 중심에 서 있는 그림자였다. 이제 이들은 이 이름을 추적하여 끔찍한 살인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몰랐다. 천더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더욱 어둡고 잔인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살인마의 두 얼굴, 저우리의 충격적인 증언은 수사팀 전체를 흥분으로 몰아넣었다. 천더린. 마침내 그들은 연쇄살인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을 손에 넣었다. 첸 팀장은 즉시 천더린의 신원과 과거 행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천직난 형사는 저우리의 고향인 안순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천더린의 실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순 기차역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은 천더린을 천더린이라는 이름이 아닌 천보라는 별명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퇴역 군인이자 사업가로 소개하며 항상 돈이 많고 여유로운 척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여성들과 친분을 쌓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그의 외모는 180cm가 넘는 큰 키에 남방 사투리를 쓰고 안경을 썼으며 군복 바지를 즐겨 입었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것은 그의 얼굴에 대한 증언이었다. 한 여성은 그가 친절하고 잘생겼다고 기억했고, 다른 여성은 매우 평범하고 인상적이지 않았다고 묘사했다. 누군가는 약간 음침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매우 카리스마 넘쳤다고 말했다. 마치 천더린에게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얼굴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그 수많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수사팀은 안순공항국과 협력하여 그의 범죄 기록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1991년 안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된 남성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철도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그 역시 가슴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범행 방식은 꾸이양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첸 팀장은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다. 천더리는 단지 꾸이양에서만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1년 전에
안순에서 첫 희생. 이때부터 수사팀은 천더린을 단순한 살인 용의자가 아닌 여러 사건을 저지른 연쇄 살인마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그들은 안순의 미술학교 교사를 초빙하여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천더린의 몽타주를 그렸다. 여러 번의 수정 끝에 10명이 넘는 목격자들에게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확답을 받은 최종 몽타주가 완성되었다. 몽타주는 꾸이양 전역의 공안서, 호텔, 버스터미널 등에 배포되었다. 하지만 천더린은 이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직감하고 숨어버린 듯했다. 수사는 다시 제자리 걸음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다음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형사들을 짓눌렀다. 첸 팀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안신에서 천더린과 친분이 있었던 몇몇 젊은 여성들을 꾸이양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원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순찰하게 했다. 거대한 도시의 인파 속에서 그림자처럼 숨어있는 살인마를 찾는 것은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살인마의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그들을 움직였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끈질긴 추적 끝에 살인마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또이양 천더린의 정체가 드러나자 수사팀은 그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안순 공안국에서 넘겨받은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천더린은 본명이 아니라 그의 진짜 이름은 천더 샤오였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닌 뼛속까지 악랄한 범죄자였다. 파일을 넘기던 첸 팀장의 손이 멈칫했다.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천더샤오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비료 구입 명목으로 9,550위안이라는 거액을 가로챘다. 당시 월급이 20동 30위안에 불과하던 시절에 이 돈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는 이 돈을 모두 흥청망청 써버렸다. 1974년 그는 위조 화폐 판매, 절도, 도박 등 여러 제목으로 체포되어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1980년에 감형되어 석방되었다. 감형? 이자가? 한 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런 인간이 다시 세상에 나왔다니. 석방된 천더샤오는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1989년 그는 친구 류 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도주했다. 이후에도 그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여러 사람들을 속였다. 심지어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위안 마이 씨 일가족에게 접근하여 약초 사업을 미끼로 쿤밍까지 유인해 수만 위안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의 사기, 영락은 끝이 없었다. 그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의 욕망과 신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마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은 안신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1991년 안신에서 살해된 젊은 남성 샤오우 사건. 기록에 따르면 샤오우는 천다샤오에게서 돈을 빌렸고 이후 그를 속이려다 들통이 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천다샤오는 자신을 속인 샤오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를 꾸이양으로 유인하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샤오우가 먼저 천다샤오를 꾸이양으로 유인해 해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샤오우를 살해했다. 첸 팀장의 눈은 번뜩였다. 다이페이가 샤오의 아내를 만났다고 했지? 그리고 샤오의 아내가 그에게 남편의 행방을 물었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다샤오는 다이페이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쇄살인의 동기였다.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다. 천다샤오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범죄 생활로 인해 쌓인 편집진적인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왕메이가 그의 거주지를 물었을 때, 저우리가 그의 과거를 암시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리고 다이페이가 샤오의 행방을 물었을 때, 그는 모두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두려움은 곧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해야만 했다.
천다샤오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한 얼굴은 친절하고 돈 많은 사업가였고 다른 얼굴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살인마였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의 주변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살인이라는 광기로 번졌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수사팀은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살인마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공포와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괴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무참히 짓밟았다. 천다샤오의 과거는 그의 잔혹한 현재를 설명해 주었다. 이제 그들은 이 악마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천다샤오의 잔인한 본성과 편집증적인 살인 동기가 밝혀진 후 수사팀의 추적은 더욱 집요해졌다. 그들은 안순의 미술교사가 그린 몽타주를 들고 꾸이양 전역을 샅샅이 뒤졌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원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는 잠복 수사팀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안순에서 온 젊은 여성 목격자들과 함께 인파 속에서 천더샤오의 그림자를 찾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도시 어딘가에 숨어있는 괴물이 언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끈질기게 움직였다. 45일째 되는 날, 수사팀은 지쳐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기적 같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저녁 역시경 소퐁누 파출소의 한 지역 순찰관이 관내 임시 거주지를 점검하던 중 한 남자의 집주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다. 저희 집에 새들어 사는 남자가 경찰이 배포한 몽타주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 집주인 위티안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첸 팀장은 즉시 모든 부대를 소집하여 제보된 주소인 96번지 위티안바로 향했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짙게 깔리는 시간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곧바로 은밀하게 잠복했다. 그들은 위티안바의 집 앞에서 한 남자가 쌀을 씻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안경을 썼고 키는 약 180cm, 군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바로 몽타주 속 그 남자였다. 한 젊은 형사가 길을 묻는 척 남자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만 이 근처에 공용전화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저쪽으로 쭉 가면... 그의 목소리는 안순 사람들이 쓰는 남방 사투리였다. 순간 형사는 확신했다. 이 남자가 바로 그들이 찾던 천더샤오였다. 이자가 바로 그놈입니다. 형사의 외침과 동시에 숨어있던 모든 수사관들이 일제히 덮쳤다. 천더샤오는 반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제압당했다. 한 형사가 권총을 겨누며 외쳤다. 움직이지 마라. 우리는 공화국이다. 천더샤오는 눈에 띄는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되었다.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유한 허탈함이 감돌았다. 형사들은 그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작고 허름한 방에는 몇 개의 짐이 전부였다. 그리고 바닥 한 구석에서 빛나는 섬뜩한 물건을 발견했다. 20cm 길이의 날카로운 칼이었다. 칼날에는 아직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왕메이, 리화, 다이페이, 그리고 저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 끔찍한 흉기였다. 그의 짐 속에서는 서안으로 가는 기차표가 발견되었다. 체포가 하루만 늦었더라면 그는 이 도시를 떠나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희생양을 물색했을지도 모른다. 오후 역시 40분, 천더샤오는 난민구 공안형사팀으로 압송되었다. 그들은 곧바로 신문을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천더샤오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지독한 살인마였지만 그는 밥을 먹는 동안만큼은 평범한 인간처럼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신문이 시작되었다. 첸 팀장은 천더샤오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이름은 천더샤오, 맞습니까? 천더샤오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태연하게 말했다. 난 페인트 공장 무남 여자와 철교 위 여자를 죽였습니다. 큰 비행기를 죽였고 배터리 공장 여자를 찌르고 안순에서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형사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들은 신문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이 추적하던 모든 사건들을 그가 직접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천다샤오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 사건들을 마치 일기를 읽어주듯이 담담하게 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후회,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당연한 것처럼. 이 순간 형사들은 그가 단순한 살인마가 아닌 인간의 감정을 벗어난 진정한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쟁장, 그요군한진 추어닝이지앙 우거피니 텅제증 살인마의 고백. 천더샤오는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감정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죄를 읊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과거의 일기를 읽어주는 것처럼 담담하고 무미건조했다. 그는 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았는지 그 끔찍한 이유를 마침내 털어놓았다. 그의 살인 동기는 돈이나 욕정이 아닌 뿌리 깊은 편집증적인 공포와 두려움이었다. 1992년 5월 30일 밤 테지키아오 다리 근처에서 왕메이를 만났습니다. 천다샤오가 말했다. 우리는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그녀는 친근하게 말을 걸었고 그러다가 제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천다샤오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난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계속 졸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데려가는 척했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솟아오른 끔찍한 생각을 고백했다. 만약 왕메이가 자신의 거주지를 알게 된다면 안순에서 샤오를 살해한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았다. 이 여자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굽은 길에서 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칼로 그녀를 찔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죽고 나자 난 안심했어요. 쟁장 오리를 향한 칼날. 6월 5일 밤 허핑 공원에서 저우리를 만났죠. 그는 담담하게 이어갔다. 그녀는 안순에서 식당을 할 때 알던 여자였어요. 그녀가 대뜸 나에게 안순 경찰이 나를 찾고 있는지 물었죠. 샤오를 죽인 사건 때문이 아니냐고. 그리고 그녀의 이모가 나와의 관계 때문에 경찰에 잡혀갔냐고 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섬뜩하게 빛났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난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나를 경찰에 넘길 거라고 확신했죠. 천더샤오는 저우리를 속여 꾀저우 기술학원 근처의 굽은 길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뒤에서 칼을 휘둘렀다. 난 그녀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는 비릿하게 웃었다. 그런데 살아남았더군요. 운이 좋은 여자였지. 리화의 비극. 6월 29일 밤 리화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안순에 있는 친구 집에서 만났던 여자였죠. 그는 말했다. 그녀는 저우리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다시 공포에 휩싸였죠. 저우리가 나에게 칼을 맞은 것을 리화가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비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편집증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천더샤오는 리화 역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는 리화에게 검은 우산을 주며 철교로 유인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다이페이의 최후. 7월 13일 밤 차오양 극장에서 큰 비행기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천더샤오는 세 번째 희생자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샤오의 아내를 안다고 했죠. 그리고 나에게 샤오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다이페이가 자신의 살인 행각을 모두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희생양인 다이페이를 강둑으로 유인해 죽였다. 천더샤오의 고백은 형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모든 살인은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와 망상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연약한 짐승이 포식자에게 쫓겨 본능적으로 발악하는 것처럼 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 행각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행동과 살인 방식은 첸 팀장에게 결정적인 단서들을 남겼고 결국 그의 끔찍한 연쇄살인 행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망상에 갇힌 채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피로 물든 최후의 심판. 1992년 12월 21일 꾸이양 중급인민법원의 법정은 직접 보러 온 수많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천더샤오, 42세의 남자에게로. 그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담담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옆에는 자신이 살해하고 공격한 4명의 여성들, 왕메이, 리화, 다이페이,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저우리의 초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검사는 찬다샤오의 잔혹한 범죄 행각을 낱낱이 읊었다. 그의 과거 사기 행각부터 시작해 안순에서 벌인 살인, 그리고 꾸이양에서 이어진 연쇄살인까지 증거들은 명백했고 그의 자백은 그 모든 것을 뒷받침했다. 검사는 찬다샤오의 범죄가 단순히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닌 그의 뿌리 깊은 편집증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가 새어나갈까봐 혹은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그의 잔혹한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재판장은 최후 진술을 위해 천다샤오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당연한 것처럼 조금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피고인 찬다샤오, 당신은 잔인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였고 사회에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당신의 죄질은 매우 무거우며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법원은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정의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피고인 찬다샤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술렁였다.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은 오열하거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앗아간 괴물에게 마침내 합당한 벌이 내려졌음을 보았다. 한편 찬다샤오는 사형 선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인 사람처럼. 혹은 자신의 죽음이 자신이 만들었던 망상 속의 공포로부터 마침내 해방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그의 끔찍한 연쇄살인 행각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깊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다. 첫째, 인간의 편집증과 망상이 역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천더샤오는 자신을 쫓는 유령들을 만들어냈고 그 유령들을 없애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둘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가? 친절하고 사업가인 척했던 그의 가면 뒤에는 잔혹한 살인마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천더샤오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연쇄살인마의 범죄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인간 내면에 숨겨진 공포와 광기에 대한 경고였다. 그의 삶은 비극적인 절말을 맞이했지만 그가 남긴 섬뜩한 흔적은 꾸이양의 역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